솔직히 한국이라는 나라를 신경 쓴 적이 없습니다. 아니,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었죠. 인구 5천만 명짜리 작은 나라가 재난 대응 분야에서 미국에게 뭘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허리케인도 없고 토네이도도 거의 없는 나라잖아요. 저는 30년간 미국 연방재난관리청에서 일하면서 한 번도 한국 시스템을 들여다볼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랬던 제가 결국 FEMA에 한국을 배워야 한다는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2026년 1월 미국 눈폭풍으로 사망자 속출하는 그 참혹한 현장 앞에서 저는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해야 했거든요. 26명이 목숨을 잃었고 69만 가구가 얼어붙었으며 하늘길의 절반이 멈췄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의 시스템이 눈앞에서 무너지는 걸 지켜보면서 동료가 던진 질문 하나가 저를 완전히 바꿔놓았죠. 한국은 왜 이런 뉴스가 없지?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저는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을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 미국 연방재난관리청 소속 재난안전 컨설턴트 마이클 앤더슨입니다. 제가 처음 재난관리 분야에 발을 들인 건 1995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30년 동안 미국 전역의 재난 현장을 누볐죠. 허리케인 카트리나, 캘리포니아 산불, 중서부 토네이도까지 제가 경험하지 않은 재난은 없다고 자부했습니다. 미국 연방재난관리청, 그러니까 FEMA에서 쌓아온 경력이 저의 전부였고 저는 그 경력이 자랑스러웠어요. 미국의 재난관리 예산이 연간 얼마인지 아십니까? 300억 달러가 넘습니다. 한화로 따지면 40조 원이 훌쩍 넘는 금액이죠. 세계 어느 나라도 이 정도 규모의 예산을 재난 대응에 쏟아붓지 못합니다. 저는 당연히 미국 시스템이 세계 최고라고 믿었어요. 아니, 믿는 정도가 아니라 확신했습니다. 2020년 한국 서울에 출장을 간 적이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 재난관리 컨퍼런스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 출장이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재난 대응에서 뭘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인구 5천만 명짜리 작은 나라가요. 국토 면적은 미국의 100분의 1도 안 되고 허리케인이 상륙하는 것도 아니고 대형 토네이도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컨퍼런스에서 한국 측 발표자가 자국의 재난 문자 시스템을 설명하는데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저런 걸 자랑이라고 발표하나? 미국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비상방송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참 순진하다고 생각했어요. 작은 나라에서 작은 시스템 만들어 놓고 대단한 것처럼 포장하는구나 싶었죠. 발표가 끝나고 한국 관계자가 저에게 다가와서 의견을 물었습니다. 저는 대충 고개만 끄덕이고 자리를 피했어요. 배울 게 없다고 판단했거든요. 그때 제 표정이 어땠는지는 저도 압니다. 무시와 오만이 가득했겠죠. 그리고 저는 서울을 떠나면서 다시는 한국의 재난 시스템을 들여다볼 일이 없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 확신이 완전히 무너지기까지 5년이 걸렸습니다. 2025년 1월, 저는 워싱턴 DC에 있는 제 사무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미국 눈폭풍이 남부에서 북동부까지 미국 전역을 휩쓸고 있다는 속보가 흘러나오고 있었죠.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미국은 매년 겨울 폭풍을 겪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남부 아칸소주에서 북동부 뉴잉글랜드주까지 약 2100km에 걸쳐 30cm가 넘는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미국 본토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거대한 눈의 장벽이 세워진 거예요. 뉴욕시에는 수년 만에 가장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적설량이 20cm에서 38cm에 달했죠. 맨해튼의 거리가 하얗게 뒤덮이는 건 아름다운 광경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전혀 아름답지 않았어요.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본토 48개 주 전체의 평균 기온이 섭씨 영하 12.3도를 기록했어요. 2014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11년 만에 최악의 한파가 눈폭풍과 함께 몰아친 겁니다. 저는 30년간 수많은 재난을 보았지만 이 정도 규모의 복합 재난은 흔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망자 속출이라는 뉴스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었어요. 하루가 지나자 10명이 넘었고 이틀이 지나자 20명을 넘어섰습니다. 뉴욕에서, 텍사스에서, 테네시에서, 미국 전역에서 사람들이 얼어 죽고 있었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이라는 미국에서요.
저는 TV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게 정말 미국인가? 연간 300억 달러를 재난 관리에 쏟아붓는 나라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 30년간 쌓아온 저의 자부심이 흔들리기 시작한 건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사망자 집계가 올라갈 때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최종 집계된 숫자는 최소 26명이었어요. 26명의 미국 시민이 눈과 추위에 목숨을 잃은 겁니다. 그것도 21세기 미국에서요. 사망 원인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는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뉴욕시에서만 실외에서 8명이 얼어 죽었어요. 매사추세츠주와 오하이오주에서는 제설차 사고로 2명이 사망했고, 아칸소주와 텍사스주에서는 썰매를 타다가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텍사스 오스틴에서는 한 시민이 저체온증으로 숨진 채 발견됐고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캔자스주 소식이었습니다. 실종됐던 여성의 시신이 눈 속에 파묻힌 상태로 수색견에 의해 발견됐다는 거예요. 테네시주에서 4명, 루이지애나주에서 3명, 펜실베이니아주에서 3명, 미시시피주에서 2명, 뉴저지주에서 1명. 사망자 속출이라는 표현이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하늘길도 완전히 마비됐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8,000편 이상의 항공편이 지연되거나 결항됐어요. 전날에는 미국 내 항공편의 45%가 결항됐는데 이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대 규모였습니다. 공항은 발이 묶인 승객들로 아수라장이 됐죠. 정전 피해도 심각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69만 가구 이상이 전력 공급을 받지 못했어요. 특히 남부 지역이 심했습니다. 테네시주에서는 일부 지역에 전력이 복구됐지만 약 17만 가구는 여전히 영하의 날씨 속에서 전기 없이 추위에 떨고 있었죠. 저는 이 숫자들을 정리하면서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동료 제임스가 갑자기 이런 말을 했어요. 마이클, 한국은 왜 이런 뉴스가 없지? 저는 반사적으로 대답했습니다. 그 작은 나라가 뭐? 하지만 그 질문이 이상하게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피해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시시피 대학교는 폭풍과 정전 여파로 일주일간 휴강을 결정했어요. 대학교 전체가 문을 닫은 겁니다. 뉴욕시 공립학교도 휴교에 들어가면서 약 50만 명의 학생이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해야 했죠. 50만 명이에요. 작은 도시 하나의 인구가 집에 갇혀버린 셈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미국 국립기상청이 또 다른 경고를 내놨습니다. 이번 주말 동부해안 일부 지역에 또 다른 겨울 폭풍이 닥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 첫 번째 폭풍의 피해도 수습하지 못했는데 두 번째 폭풍이 온다고요? 저는 머리가 아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동료 제임스가 던진 질문이 계속 맴돌았거든요. 한국은 왜 이런 뉴스가 없지? 저는 그 질문을 무시하려 했지만 직업병이라고 해야 할까요? 결국 새벽 2시에 노트북을 열고 한국의 재난 관련 데이터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훑어보려고 했어요. 금방 별거 없다는 걸 확인하고 잠자리에 들 생각이었죠. 그런데 화면에 뜬 첫 번째 숫자가 저를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의 전력 공급 안정성 99.99%. 저는 눈을 비비고 다시 봤어요. 99.99%라고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국의 연간 평균 정전 시간은 9분이었어요. 미국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2시간입니다. 120분 대 9분. 한국이 미국보다 13배나 안정적인 전력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뜻이었죠. 저는 모니터 앞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미국은 지금 69만 가구가 정전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한국은 연간 정전 시간이 고작 9분이라고요?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싶어서 여러 자료를 교차 검증해봤지만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상식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잠을 설친 다음 날 저는 본격적으로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어요. 30년 경력에 자존심이 걸린 문제였거든요. 한국이 정말 미국보다 나은 게 있다면 그게 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의 긴급재난문자 시스템을 발견했습니다. CBS라고 불리는 이 시스템은 재난이 발생하면 해당 지역의 모든 휴대폰에 수초 내로 경보 문자를 발송합니다. 수초요. 몇 분이 아니라 몇 초 만에 전 국민에게 위험을 알리는 겁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 깊이 조사했죠.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한국은 이 시스템을 전 국민 대상으로 구축한 세계 최초의 나라였어요. 세계 최초.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요. 저는 화면 앞에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미국도 비슷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긴 해요. 무선 긴급경보 시스템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게 본격적으로 도입된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2018년입니다. 그것도 한국 시스템을 벤치마킹해서 만든 거예요. 제가 5년 전 서울에서 비웃었던 바로 그 시스템을 미국이 따라 만든 겁니다. 저는 그때 서울 컨퍼런스에서 한국 발표자가 자랑스럽게 설명하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그걸 비웃던 제 자신도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미국에서 사망자 속출하는 이 상황에서 한국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대체 뭘 보고 있었던 걸까요? 재난문자 시스템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이었는데 한국의 진짜 무기는 따로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제설 시스템에 대한 자료를 열어보다가 의자에서 몸을 일으켜 세웠어요. 이건 뭐지? 서울시는 제설 차량 전체에 실시간 GPS를 장착해서 관제하고 있었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하면 관제센터에서 모든 제설 차량의 위치와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 차량이 부족한지, 어느 도로가 아직 처리되지 않았는지 한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이었죠. 거기에 염화칼슘 자동 살포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노면, 온도와 습도를 감지해서 최적의 양을 자동으로 뿌리는 겁니다. 저는 미국의 상황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번 미국 눈폭풍 때 뉴저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염화칼슘 재고가 부족해서 제설 작업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이라는 나라에서 소금이 없어서 도로를 못 치운 거예요. 반면 한국은 비축량 관리 시스템을 통해 항상 적정 재고를 유지하고 있었죠. 더 뼈아픈 건 사망자 통계였습니다. 이번 미국 눈폭풍으로 매사추세츠주와 오하이오주에서 제설차 사고로 2명이 사망했어요. 캔자스주에서는 실종된 여성이 눈 속에 파묻힌 채 발견됐고요. 한국의 자료를 보니까 이런 사고가 극히 드물더군요. 실시간 관제 시스템이 차량 간 충돌을 예방하고 제설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모니터를 한참 동안 노려봤습니다. 30년입니다. 저는 30년 동안 이 분야에서 일했어요. 그런데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정교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걸 왜 몰랐을까요?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던 거죠. 작은 나라라고 무시했으니까요. 밤새 자료를 뒤지고 나서 저는 책상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터오고 있었어요. 커피는 차갑게 식어 있었고 저희 30년 자존심도 함께 식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숫자를 다시 정리해봤어요. 이번 미국 눈폭풍으로 26명이 사망했습니다. 69만 가구가 정전을 겪었고 항공편의 45%가 결항됐으며 50만 명의 학생이 휴교 조치로 집에 갇혔죠. 세계 최강대국이라는 미국의 민낯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30년간 이 시스템이 세계 최고라고 믿어왔던 사람이에요. 5년 전 서울에서의 기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컨퍼런스장에서 한국 발표자의 설명을 비웃던 제 모습이요. 고개만 끄덕이고 자리를 피하던 그 순간이요. 저는 그때 뭐라고 생각했죠? 작은 나라에서 작은 시스템 만들어 놓고 대단한 것처럼 포장하는구나. 지금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한국이 이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던 건 작은 나라라서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준비한 거예요. 자원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효율을 극대화해야 했고 한 명의 국민도 잃지 않겠다는 각오로 시스템을 설계한 겁니다. 미국은 어땠습니까? 넓은 땅, 풍부한 자원, 막대한 예산. 그래서 오히려 방심했던 거 아닐까요? 사망자 속출이라는 뉴스가 뜰 때마다 저는 자문했습니다. 이 사람들 중 몇 명이나 살릴 수 있었을까? 한국처럼 수초 만에 재난 문자가 발송됐다면, 한국처럼 체계적인 제설 시스템이 작동했다면요. 저는 틀렸습니다. 한국을 무시했던 제가 틀렸어요. 미국 눈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서 저는 처음으로 겸손해지는 법을 배웠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FEMA에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제목은 이랬어요. 한국 재난 대응 시스템 벤치마킹 제안서. 30년간 미국 시스템이 세계 최고라고 외쳐왔던 사람이 쓴 보고서치고는 굴욕적인 제목이었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자존심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보고서 첫 페이지에 저는 이렇게 썼어요. 우리는 한국에서 배워야 합니다. 긴급재난 문자 시스템, 실시간 제설 관제 시스템, 전력 인프라 안정성. 모든 면에서 한국은 우리보다 앞서 있습니다. 이건 작은 나라의 행운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의 결과입니다. 펜을 들고 그 문장을 쓰는 순간 저희 30년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보고서를 제출하고 며칠 뒤 상관에게 불려갔습니다. 저는 당연히 질책을 받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상관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마이클, 우리도 이미 알고 있었어. 2018년에 무선긴급경보 시스템을 도입할 때 한국을 참고했다는 거 자네도 알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기관 전체가 이미 한국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있었는데 정작 현장에 있던 저만 몰랐던 겁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5년 전 서울의 그 컨퍼런스장을 떠올렸어요. 제가 무시하고 자리를 피했던 그 한국 발표자에게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당신이 옳았다고요. 미국이 당신들에게 배워야 한다고요. 하지만 이름도 기억나지 않았어요. 저는 그 사람의 얼굴조차 제대로 보지 않았거든요.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 이야기를 전하는 것뿐입니다. 미국 눈폭풍으로 사망자 속출하는 동안 한국이 왜 그렇게 조용했는지 그 비밀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묵묵히 준비하고 결과로 증명하는 나라였습니다. 저처럼 뒤늦게 깨닫지 마시고 직접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